2026년 3월 21일 밤 8시 프랑스 최고 명문 소르본 대학의 78세 노학자가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진정한 문명은 유럽에서만 완성된다고 강단에서 외쳐온 그녀가 100만 명이 한국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평생 연구가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며 통곡한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도대체 광화문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서울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참 기묘했어요. 아름다운 공연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언론들은 오늘 밤 서울 광화문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압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긴급 속보를 내보내며 전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CNN, BBC, 르몽드, 뉴욕타임스. 쟁쟁한 이름들이 줄줄이 서울발 경보 기사를 쏟아냈고 일부는 아예 한국 정부는 이 무모한 행사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100만 명이 한 광장에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눈에는 재앙의 예고편으로 보였던 거죠. 그 외신 기자단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 문화인류학과의 엘리제 뒤몽 교수. 그녀는 유럽 학계에서 아시아 대중문화의 허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논문들로 명성을 쌓아온 사람이었어요. 40년 넘게 강단을 지켜온 그녀에게 한류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었고 한국의 시민의식이니 문화적 성숙함이니 하는 말들은 그저 과대포장된 마케팅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행사의 혼란과 무질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아시아의 집단 열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학술적으로 기록해 유럽 사회에 경고하겠다는 게 그녀의 계획이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뒤몽 교수는 행사 당일 오후부터 광화문 일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상상하던 방식의 경찰이 없었어요. 파리에서 10만 명 집회가 열리면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 수천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최루탄 발사 준비를 합니다. 런던에서 대형 행사가 열리면 말을 탄 기마경찰이 군중을 밀어붙이며 통제선을 유지하죠. 그게 유럽이 수백 년간 체득한 군중 통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는 보라색 조끼를 걸친 젊은 자원봉사자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기도 방패도 곤봉도 없이 그저 환하게 웃으면서 시민들에게 이동 방향을 안내하는 손짓만 하고 있었어요. 뒤몽 교수는 그 장면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래서 어떻게 100만 명을 통제하겠다는 거야. 두고 봐. 1시간 안에 난장판이 될 테니까. 그녀는 수첩을 꺼내 들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제 부재, 자원봉사 의존, 전형적인 행정 미숙의 표본. 그런데 그 다음 순간부터 그녀의 수첩에 적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100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과 인근 세종대로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광장이 조용했습니다. 서로 밀치거나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뛰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을 발견하면 주변에 서 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옆으로 비켜서며 앞자리를 내어줬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보이면 앞뒤 사람들이 소리도 없이 자리를 나눠 통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어요. 방송도 없었고 안내 멘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뒤몽 교수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다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훈련된 게 아니었어요. 파리의 학생 시위대처럼 집회 전날 밤새 규율을 교육받은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들, 데이트 나온 젊은 연인들, 지방에서 올라온 어르신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들, 그 수백만 명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밤 8시 정각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밤하늘에 불이 켜지듯 5만 대의 AI 드론이 일제히 광화문 하늘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2026년의 드론 기술은 불과 몇 년 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선 충전 기술과 초정밀 군집 비행 시스템이 결합된 이 드론들은 오차없이 대형을 만들고 부수며 하늘에 살아있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거북선이 광화문 하늘을 가로질러 항해했고 세종대왕의 온화한 얼굴이 밤하늘에 입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을 틀어막고 탄성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이 하늘을 향해 일제히 들렸고 그 영상은 그 순간에도 전 세계로 실시간 퍼져나가고 있었죠. 뒤몽 교수는 드론쇼보다 다른 것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녀 주위에 있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형형색색의 빛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수놓는 동안 광장의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눈물이 아니었어요. 옆에 선 중년 남성이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울었고 그 옆에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으며 20대 청년들이 서로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기댔습니다. 드론이 만들어낸 영상 속에서 6.25 전쟁의 폐허가 펼쳐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공장을 짓고 논밭을 개간하던 선대의 모습이 이어지자 광장 전체가 거대한 감정의 물결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없었어요. 전통 대금의 선율이 초지향성 스피커를 타고 광화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100만 명이 숨을 한꺼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광장 전체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인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뒤몽 교수 바로 옆에 서 있던 영국 청년이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부르고 있었고 히잡을 쓴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 노래를 따라 했으며 전동 휠체어에 앉은 미국인 노인이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뒤몽 교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수첩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유럽 중심주의 인류학을 가르쳐온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럽이 총과 자본으로 200년간 세계를 제패하려 했던 역사와 지금 이 광장에서 어떤 강요도 없이 전 인류가 하나의 노래로 연결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힘의 지배가 아니었어요. 이건 무언가 다른 것, 그녀가 40년의 연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귀국 후 발표한 에세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광화문에서 힘이 아닌 따뜻함으로 세계를 품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유럽은 그 방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고 한국은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공연이 끝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공연이 막을 내리고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긴장하며 기다렸어요. 이제 진짜 혼란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00만 명이 동시에 이동하면 지하철이 마비되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며 좁은 골목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들이 알던 세상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한 BBC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광장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쓰레기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나뭇잎 몇 장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들고 혹시나 남아있을 작은 쓰레기들을 직접 줍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동화된 거죠. 한국 시민들이 공연 내내 자기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들고 나가는 걸 곁에서 지켜보다가 자신들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따라 하게 된 겁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한국의 문화가 외국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던 한 프랑스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내리고 경례를 했습니다.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인류의 교실이 서울로 이동했다. 르몽드는 이것은 공연이 아니라 문명의 선언이었다고 했고 독일의 슈피겔지는 100만 명이 만든 침묵이 총성보다 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5억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그 밤의 서울은 그 어떤 외교적 회담도 어떤 무역 협상도 만들어내지 못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앞에 각인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잿더미였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진 게 없었지만 딱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만큼은 배우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 문을 열고 논밭을 갈고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자식들 학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오늘 내 밥그릇에 반찬이 없어도 이웃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국 한 그릇 끓여다 줬던 그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고 어른 앞에서 몸을 낮추는 법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예절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운 겁니다. 2026년 광화문 광장의 그 침묵과 질서와 눈물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남에게 패 끼치면 안 된다. 힘든 사람을 보면 지나치면 안 된다고.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온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엘리제 뒤몽 교수는 귀국 후 소르본 대학의 마지막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40년간 잘못된 지도 위에서 학생들에게 길을 가르쳤다. 문명의 기준을 유럽에 두었던 내 오만이 부끄럽다. 진정한 문명화된 사회란 가장 강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 안전한 사회다. 나는 그 답을 서울에서 찾았다. 그 강의는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시민 교육을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군대를 보내지 않고 그저 그 나라 국민들의 몸짓 하나로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총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자본이 아니라 문화로, 억압이 아니라
감동으로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고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내일도 이처럼 가슴 벅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